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유니티가 여는 피지컬 AI, 나만의 솔루션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의 김현민이라고 하고요. 게임 쪽이 아닌 인더스트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왜 유니티인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동작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2023년부터 저희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부터 많은 데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최초로 만들었던 데모예요. 당시에는 2개의 로봇팔을 가지고 태블릿으로 저 로봇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는 거를 만들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로스1을 사용을 했었어요. 로봇 벤더 측에서 제공하는 게 로스1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로스를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에 돌려서 로봇을 오퍼레이팅 했던 거죠. 그리고 유니티에서부터 TCP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손가락 움직이고 있는 게 저인데요. 제가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처음 나왔었을 때 그 비전 프로를 가지고 로봇의 엔드 팁 단을 잡고서 컨트롤하는 데모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저게 결국은 XR 장비로도 쉽게 포팅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얼마든지 이제 빌드가 돼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메타퀘스트 3가 들어와서 바로 타겟 플랫폼만 바꿔서 메타퀘스트 3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서는 저기 세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을 컨트롤하는 HMI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저거는 이제 빌드를 라즈베리파이 5에 빌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즈베리파이는 굉장히 저스펙의 인베디드 장비잖아요. 유니티는 3D 컨텐츠를 만들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물론 최적화를 해서 저런 인베디드 장비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션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용 HMI에도 유니티가 빌드가 되어서 여러 양산차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데모 부스에 방문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데모는 이제 유데이의 영국에 있던 브라이튼에서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됐던 데모이고요. 그 데모 같은 경우엔 유니티의 베리파이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카드를 픽앤플레이스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 데모는 원래 유니티가 오늘 가지고 왔던 그 로봇과는 다른, 그들이 가지고 있던 로봇을 기반으로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인데,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에서 필요한 에셋들을 추출해서 그 프로젝트에 집어넣어서 픽앤플레이스를 하는 데모를 저 네 번째 보이는 것처럼 카드를 분류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데모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요 모든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 데모를 만들었을 때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게 아니라 2023년에 만들었던 베이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나가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계속 지저분해지고 뭐 하나 바꾸려면 여기저기를 다 고쳐야 되는 상황들에 놓였던 거죠. 근데 마침 요즘에 이제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AI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들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유니티의 부스를 방문하셔서 카드를 픽앤플레이스하는 데모를 보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저거를 내가 유니티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를 제가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베이스를 처음부터 찍고 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개발을 했을 때는 유니티의 최신 버전인 유니티 6를 사용을 했고, 기존에 사실 로봇이 로스1밖에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떤 개발자가 깃허브에 로스2를 활용해서 저 로봇을 컨트롤하는 소스를 공개를 해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스2를 통해서 저 로봇을 컨트롤하는 형태로, 그리고
제가 코드 한 줄도 직접 짜지 않고 모든 것을 AI에게 맡겨서 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 데모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중간에 지금까지 어디까지 만들어졌고 향후에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유니티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피지컬 AI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4단계였었어요.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그 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학습시킨 모델을 온 디바이스에서 추론을 해서 네트워크가 없는 특히나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폐쇄망 환경인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폐쇄망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AI 모델을 추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목표였었어요. 근데 유니티는 사실 로봇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이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 엔진이고 그 안에 물리적인 엔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로봇 플랫폼처럼 모든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다 한 군데에 모여 있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니티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은 이미 다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요소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유니티는 빈 캔버스니까 필요하신 기술들 조합해서 개발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도메인의 전문가이시지 개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정말 다행히도 AI가 있기 때문에 AI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코더가 될 필요가 없고 도메인 전문가가 올바른 가이던스를 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도구가 있는지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로 일단 시뮬레이트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유니티의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인 URP를 사용을 했고요.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물리 엔진이 엔비디아의 피직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피직스를 사용을 했고 로봇 벤더들이나 로봇 관련되어 있는 포맷을 많이 보시게 되면 URDF라는 포맷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URDF 포맷을 유니티에 바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임포트를 하게 되면 저 로봇의 형상을 그대로 보이시는 것처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각 축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6축 로봇이라면 그 6축 로봇의 각 축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돌 수 있고 댐핑 값은 얼마이며 스티프니스 값은 얼마이고 여기에 토크가 얼마가 걸리고 이런 값들을 전부 다 로봇의 스펙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서 보여드렸던 데모에서 URDF 포맷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URDF 임포터를 사용을 해서 유니티의 프로젝트 안에 임포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합성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로 접근을 하면요. 사실 유니티는 굉장히 오래전에 퍼셉션이라는 패키지를 공개해 왔었어요. 이 퍼셉션 패키지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담당 영역인데 사실 이 퍼셉션 패키지는 HDRP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프로젝트는 URP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AI에게 그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퍼셉션 패키지의 내용 소스 코드와 그 도큐먼트 내용을 보고 이거를 구현하도록 가이드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 퍼셉션 패키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라벨을 정의하고 오브젝트를 태깅하고 도메인을 랜덤화하고 자동으로 바운딩 박스를 처리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저는 AI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올 조합하고 직접 만든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트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ML 에이전트라고 하는 패키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네 발로 걷는 로봇을 걷게 하기 위해서 각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와 같은 비헤이비어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혹은 외부에 있는 파이토치 같은 것들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객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욜로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영상이 이미 여기서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됐으면 유니티 안에서 그 로봇을 연결하고 컨트롤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저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유니티 환경 안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을 구현을 하고 그 인버스 키네마틱도 당연히 AI에게 구현해 달라고 했죠. 내가 저 포지션에 도달하려면 각 6축 로봇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유니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로스2와 연동하기 위해서 TCP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TCP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로스 같은 경우는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로봇이 저 로봇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UR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로스 같은 프로토콜을 지원하기만 하면 어떤 로봇이 됐든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로봇을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한다면 가제보나 아이작을 쓰면 되지 왜 유니티인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데모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거나 고객사분들의 미팅을 하거나 하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데모에서 유니티가 한 일을 세어보면 사실 답이 나옵니다. 물리 시뮬레이션은 사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였고요.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도구로 유니티를 사용을 했고요. 학습한 모델 자체도 유니티의 온디바이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엔진인 센티스를 활용해서 유니티 안에서 직접 돌리게 됐습니다. 디지털 트윈에서요.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내가 어느 위치로 인버스 키네마틱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유니티 안에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용으로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맥북 한 대에서 전부 다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태블릿이나 XR 기기 혹은 뭐 인베디드 장비로도 디플로이해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비전 프로나 메타퀘스트로 로봇을 컨트롤하는 이런 영상들처럼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디바이스에 빌드가 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최근에 갤럭시 XR이 안드로이드 XR OS 기반으로 출시가 됐는데 출시되자마자 저희는 디바이스를 구매를 해서 바로 타겟 디바이스만 포팅 변환을 해서 빌드해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안드로이드 XR 기반으로도 유니티가 거의 오피셜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게 될 여러 가지 뭐 AR 글라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빌드가 돼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 유니티는 시뮬레이터라고 보기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품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피직스가 부족하고 더 다른 형태의 물리 엔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유니티는 사실 물리 엔진도 변경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땅을 파서 땅을 이 정도의 힘으로 팠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변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런 물리 엔진을 직접 만드시는 업체분들도 있고 그런 데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서 유니티에서는 그 플러그인을 적용해서 마치 콘센트를 바꾸는 것처럼 바꾸기만 하면 다른 물리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보틱스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무조코 같은 경우에도 공식 플러그인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엔비디아 피직스가 부족하다. 나는 다른 물리 시뮬레이션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물리 엔진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로스2 제어 코드를 그대로 검증을 한다거나 환경 수천 개를 띄워서 한꺼번에 대용량의 GPU를 써서 무언가의 학습을 돌려야 된다거나 그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로스2를 표준 통신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로스2 통신 프로토콜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 연결되는 플랫폼을 가제보나 아이작이나 이렇게 원하는 형태대로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건 기존에 맞는 거를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를
얼마든지 선택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뭐 가제보나 아이작이나 뭐 무조코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경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만들었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에서는 AI 도구를 3가지 역할로 사용을 했어요. 저희는 회사에서 클로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클로드를 통해서 코드랑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설계랑 어셈블리 데피니션에 대한 경계를 나눈다거나 의존성 주입을 등록한다거나 디버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스 관련된 코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역할을 클로드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유니티도 물론 여기 보이시는 영상처럼 프롬프트 기반으로 유니티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데 저기의 스코프는 유니티 프로젝트 안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환경은 유니티 프로젝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로스나 전 로스 자체도 사실 도커 환경 안에서 만들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나갈 때 이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유니티의 코드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코드까지도 개발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위에 이제 영상이 빠르게 지나가긴 했는데 이 영상처럼 유니티 안에도 유니티의 AI 어시스턴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 어시스턴트는 유니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모델이에요. 유니티에 딱 맞게 커스텀 되어 있는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내가 프롬프트를 넣는 것만으로도 씬을 자동으로 배치해 준다거나 내가 2D 이미지를 넣어서 이런 3D 에셋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3D 에셋을 만들어준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준다거나 머터리얼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다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씬과 관련된 작업, 조금 더 아트의 영역이 들어가는 뭐 UI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AI 어시스턴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MCP 서버를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간에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에서 직접 유니티 씬에 액세스를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끌어와서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티 AI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유니티의 에이전트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퍼스트 파티 에이전트인 유니티 에이전트를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안에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이센스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월 갱신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코덱스나 뭐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모델 자체를 클로드나 코덱스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지로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유니티 AI 제너레이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실사화 같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내가 비디오를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기에 내가 참조할 비디오를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D 이미지를 넣으면 3D로 모델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운드를 만들어낸다거나 기타, 터레인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유니티의 MCP 서버를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그 개발 IDE, 예를 들면 뭐 안티그래비티나 커서나 뭐 VS 코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실 텐데 거기랑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개발 도구에서 직접 유니티와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놓인 환경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맞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AI를 조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자 했는데요. 교체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두고 만들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면요. 전기 콘센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스탠드를 꽂는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충전한다든지 청소기를 꽂는다든지 우리 집 안에 있는 벽의 배선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리고 콘센트가 밖으로 나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전기 기기를 콘센트에 꽂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코드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코드를 꽂는 거죠.
뭘 꽂을지는 나중에 결정을 하고 바깥에서 결정을 하고 내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아키텍처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의존성 주입입니다. V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이거를 만들었고요. I 액션 프로바이더로 바꿔도 시나리오 코드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스크립티드 픽앤플레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거를 로스에 연결하기도 하고 나중에 사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사실 제가 VLA나 월드 모델까지도 변경을 더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쉽게 콘센트를 빼서 꽂는 형태로만 해도 이게 전환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합성 데이터 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래는 유니티의 퍼셉션 패키지가 이런 라벨 정의나 도메인 랜덤화나 자동으로 바운딩 박스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로직들을 다 가지고 있는 패키지여서 그대로 임포트해서 쓰면 됐었는데 이게 HDRP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에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내가 어떻게 다 컨버팅을 해서 쓰지가 아니라 그 코드를 참조해서 나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네가 구현해줘 라고 AI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저 위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제가 랜덤으로 배경을 만들고 그 카드에게 바운딩 박스를 처리를 해서 저 메타데이터와 이미지를 뽑아내는 형태로 도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디터에서 버튼 하나 클릭을 딱 하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요 영상이 실제 영상 스피드인데요. 아래 보이시면 숫자가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2000장의 이미지를 생성해라고 눌렀을 때 실제로 저속도로 이미지가 제너레이션 되면서 학습용 데이터가 합성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걸 만들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게 데이터도 코드처럼 버그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라벨이 밀린다거나 나는 A, J, Q 이렇게 세 개의 카드를 집어넣었는데 특정 카드만 숫자가 부족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코드를 개발하듯이 데이터에도 캐치키를 붙였어요. 무슨 카드가 몇 장 나오는지를 카운팅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나한테 리포팅을 해라 라는 형태대로 만든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한 장 한 장 카드가 만들어질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떤 라벨이 정상적으로 이제 마킹되어서 나오지 않았는지를 셀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 이 내용은 뒤쪽에 이제 디버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카드 인식을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인데요. 합성 이미지로 욜로 모델을 학습을 했고요. 그거를 오닉스의 파일 형태로 익스포트 하도록 했습니다.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유니티 안에 온디바이스 추론 엔진인 센티스를 활용해서 유니티 프로젝트 안에 바로 임포트할 수가 있어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저 안에 3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유니티의 프로젝트 안에 얼마든지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임포트를 하게 되면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저 이미지처럼 가상의 카메라가 가상의 카드를 바라봤을 때 저 카드가 뭐라고 인식한다 라는 AI의 추론 결과를 실물 없이도 가상 환경 안에서 저 AI 모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용어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쪽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OBB라고 해서 회전 바운딩 박스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카드가 사실 항상 정확한 각도로 존재하지 않고 조금 비틀어져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바운딩 박스를 실제 카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OBB의 형태이고요. AABB는 축 정렬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카드가 기울어져 있더라도 항상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 약간 여백이 있죠. 근데 저는 이 AABB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OBB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카드가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카드에 딱 맞는 형태로 바운딩 박스를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재학습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 제가 만든 데모에서는 사실
이게 몇 도로 회전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저 카드를 피킹하기 위해서는 카드의 중심점이 어딘지만 알면 됐던 거였어요.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로봇이 흡착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필요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OBB로 진행했던 것들을 AABB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사실 안 쓰는 각도 정보 같은 것들을 빼면 그 모델은 얼마든지 가벼워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디코더도 더 단순해질 수가 있고 용량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AABB를 쓸 거냐 OBB를 쓸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앞서 보여드렸던 교체 가능성처럼 콘센트를 바꾸는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디코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OBB도 그대로 두고 새로 학습시킨 AABB도 그대로 둬서 내가 OBB로 동작하는 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OBB 모델을 임포트하고 디코더도 OBB로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AABB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ABB 모델을 임포트시키고 AABB로 디코더도 변경시키면 내가 얼마든지 AI 모델을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는 유니티에서 UI를 만드는 UI 툴킷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위에서 오버레이가 되어서 카드를 움직여도 저 바운딩 박스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 왜 처음부터 AABB로 안 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외부 도구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그 도구가 사실 OBB밖에는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재학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다시 검토하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굳이 OBB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좀 더 가볍게 AABB로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학습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자체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러한 단순화하는 과정들도 직접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앤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스크립티드 픽앤플레이스 프로바이더가 이거를 수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화면이 유니티의 AI 에이전트인데요. AI 에이전트에게 시켰어요. 네가 카드를 인식하면 그거를 잡아서 여기에 놔봐. 그리고 정상적으로 잡혔는지 결과를 나한테 리포트해줘 라고 하면 저 AI 어시스턴트는 유니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직접 플레이 모드로 들어가서 혼자 동작을 하고 결과를 리포트를 해줍니다. 내가 직접 클릭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에이전트한테 시키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시퀀스를 짤 때 저기에 움직여서 카드를 잡고 저 위치로 이동해서 내려놔 라는 시퀀스에 대한 검증까지도 그냥 AI한테 맡겨서 저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도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아직 디바이스에는 단 한 번도 연결한 적이 없었어요. 가상에 있는 카드랑 가상의 카메라 그리고 가상의 로봇을 저렇게 잡아서 내려놔 그리고 결과를 리포트해 이런 작업들만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저렇게 이제 뭐 안 맞는 것들을 디버깅은 뒤쪽에 나오긴 하겠지만 저런 것들을 하면서 얘가 하나씩 조금씩 정교한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디버깅을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팔이 로봇이 이제 움직여서 카드를 잡아야 되는데 카드로 못 가고 허공에서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에 대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프레이밍을 잘못했을까? 감마값이 잘못됐을까? 뭐 쉐이더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추측하는 대로 프롬프트를 막 넘겨봤어요. 프레이밍이 잘못된지 뭐 점검해서 나한테 알려줘. 이런 형태대로 계속 했는데 하루를 다 쓰도록 디버깅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AI를 통해서 개발할 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까라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한번 바꿔보도록 했어요. 콘솔에 네가 움직이는 모든 경로 모든 잔차를 다 로그로 찍어서 나한테 리포트를 해 라는 형태로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풀리더라고요. 이 각도를 조금씩 얘가 좁혀가면서 진단을 하게 됐고 한 줄을 고치고 다시 결과를 하나하나 로그를 찍어서 보고 이거에 대한 반복이었어요. 결국 차이는 제가 혼자서 추측을 한다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오롯이 AI한테 네가 알아서 해결해줘 이게 아니라
일단 네가 값을 보고 네가 관측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나에게 리포트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 라는 형태대로 접근을 했던 거죠. 결국은 추측을 하지 않고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이 원칙은 시뮬레이션에서만 통했던 건 아니고요. 실물 로봇에서도 똑같이 통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가상에서 검증이 끝났으니 이제 실제 로봇을 연결해서 실제 로봇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로봇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내가 로스를 잘못 만들었을까? 아니면 뭐 F 값이 문제였을까? 코드를 잘못 만들었을까? 라고 추측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로봇에게 로그를 줘. 너의 상태가 뭔지 로그를 줘.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알람이란 상태를 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로봇은 부팅을 하면 처음에는 잠겨 있었던 거예요. 네가 움직여라라는 릴리즈 명령을 먼저 줘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거를 성급하게 추측하고 AI한테 네가 해결해봐가 아니라 이 현재 스테이터스가 무엇이고 값이 무엇인지를 직접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로봇이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부드럽게 움직인 게 아니라 띡딱딱딱딱 이렇게 끊기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선 얘가 카드를 잡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땅에 붙어서 움직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우연히 한두 메시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패턴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봤더니 유니티에서 도착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지점이랑 로스에서 저 로봇이 도착했다라고 판단하는 두 개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명령이 빠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실물에서도 혼자 추측하지 않고 항상 값을 찍어서 그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었었고요. 앞서서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처럼 그때에서도 데이터가 특정 카드가 누락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었을 때도 결국 네가 어떤 카드를 몇 장을 제너레이션 했는지를 리포트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디버깅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AI한테 네가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한번 짜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딱 한 문장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저 문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실패했던 접근들은 혼자서 추측을 한다거나 AI한테 네가 판단해봐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공했던 방법들은 결국은 콘솔에 네가 취득한 데이터, 네가 움직이는 데이터를 다 로그로 찍어 그걸 기반으로 판단해 라는 접근으로 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충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맨 처음에 제가 URDF 임포터를 통해서 로봇에 가지고 있던 그 URDF를 그대로 임포트를 해서 로봇의 속성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게 했더니 로봇이 A 지점에서 B로 움직여라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움직여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흔들리는 건 용수철처럼 그 유니티의 아티큘레이션 바디가 가지고 있는 댐핑이랑 스티프니스 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용수철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값을 제가 아무리 만져봐도 이 흔들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로봇의 스펙을 한번 봤어요. 로봇 벤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뉴얼을 보고 이 로봇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봤더니 저 로봇은 스테퍼 모터랑 감속기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위치 제어 방식의 로봇이었던 거죠. 근데 유니티의 아티큘레이션 바디, 그러니까 엔비디아 피직스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아티큘레이션 바디 같은 경우는 기본 드라이브가 토크 방식이에요. 두 개의 모델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가 놓이게 됐는데요. 실제 모터처럼 딱딱 멈추게 하는 로봇이 필요한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위치 제어기 형태대로 모터를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됐겠죠.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데모의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저 모터 제어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로봇에게 어떠한 카드를 인식하도록 해서 이 위치에서 잡아서
이 위치에 내려놓는 약간 웨이포인트 형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 로봇이 가상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정한 지점으로 얘가 정확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됐던 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가상에서 흔들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판단이 맞는지는 사실 실물에 연결을 해봐야 검증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실물이 그 판단이 맞았다라는 걸 증명해 주게 됐어요. 제가 실제로 가상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용수철처럼 흔들리는 로봇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움직일 때 웨이포인트 형식대로 이 위치에 도달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실제 로봇은 그런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그 웨이포인트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이제 고객사 미팅 때 디지털 트윈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목적에 필요한 수준의 충실도를 구현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스태핑 모터랑 감속기를 그대로 구현해서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이걸 픽 앤 플레이스하는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보면요. 이게 이제 가상 환경에서 돌린 결과입니다. 저 가상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고요. 세 장의 카드를 인식을 해서 저 로봇은 A 카드를 짚고 홈 위치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해야 될 곳에 내려놓고요. 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다음 카드를 인식해서 그 다음 위치에 내려놓고 세 장의 카드를 전부 다 픽해서 플레이스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연결은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가상 환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테스트해서 내가 만든 AI 모델이 정확히 학습시킨 AI 모델이 저 카드를 인식하는지도 그리고 내가 만든 웨이포인트 기반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정확히 저 카드를 잡아서 플레이스하고 있는 것인가를 가상 환경에서 전부 다 검증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실제 로봇에 연결하는 거였겠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실물 연결인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한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실물에 붙여봤어요. 카메라는 가상 카메라가 아니라 사무실에 있던 리얼센스의 RGB 카메라를 그대로 썼고요. 로봇은 가상 로봇이 아니라 실제 저 미로봇을 연결을 시켰고요. 코드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앞서 제가 콘센트를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가상 로봇에 꽂혀있던 콘센트를 빼서 실제 로봇에 꽂았고요. 가상 카메라에 꽂혀있던 콘센트를 빼서 실제 리얼센스 카메라에 꽂았어요. 근데 실제로 붙이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알람 때문에 처음엔 안 움직이기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그 움직였을 때 뭔가 속도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느꼈었어요. 제가 유니티에서 보낸 명령이 너무 빠르니까 로봇이 아직 처리하기도 전에 계속 다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싱크를 맞춰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앞에 흡착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이 달려 있는데 흡착을 안 하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로봇을 움직이는 코드랑 흡착을 하는 코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모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로스 쪽에서 아예 경로를 쪼개서 가도록 다시 수정을 하도록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 과정을 거쳐서 인식하고 짚고 놓고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됐는데 저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는 카드를 정확히 잡지 못해요. 그리고 정확히 카드의 그 위치로 가고 있지 못해요. 그 이유는 가상에서 내가 놓았던 카메라의 위치랑 실제 카메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 부스에 방문하셔서 질문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저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면 잘 잡나요? 사실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면 유니티 안에서 월드 스페이스의 공간이 바뀌기 때문에 이상한 곳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저 가상의 위치와 실제의 위치를 싱크로나이즈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행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리얼센스 카메라다 보니까 뎁스 이미지랑 RGB 이미지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칼리브레이션하는 형태대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서 제 키보드 위에 이렇게 가지고 와 봤더니 키보드를 J라는 카드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가상 환경에서는 J라고 확신을 가지고서 얘가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저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델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 모델은 학습할 때 오로지 태어나서 저 세 장의 카드만 바라보면서 모델이 학습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겪고 나서 그러면은 다른 이상한 이미지들까지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이미지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더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을 튜닝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장을 관찰하고서 데이터로 다시 오는 이런 루프를 통하는 게 바로 피지컬 AI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로봇이 픽앤플레이스를 하는 데모는 완성을 시켰어요. 아직 칼리브레이션 과정은 끝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VLA를 적용하고 싶어 해요. 카메라가 보고 있는 여러 장의 카드 중에 빨간 카드를 집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빨간 카드를 집을 수 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월드 모델까지도 확장을 해보고자 해요. 로봇의 눈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자면 이거를 툭 치면 저게 넘어가겠네 라는 것들을 로봇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쉽게 콘센트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체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아키텍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런 형태대로 아키텍처를 잡아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VLA든 월드 모델이든 이런 모델들이 나왔을 때 저희 구조는 사실 이러한 모델들을 얼마든지 쉽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 3번이나 4번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발표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요. 유니티는 사실 요소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다 통합되어 있는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개발 도구가 여러분들의 이런 조합과 설계 과정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션은 결국 파이프라인을 검증하는 도구입니다. 물리적인 것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아키텍처를 확장 가능하도록 만드셔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보틱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앞서 진행됐던 인더스트리 로드맵 세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캔을 찌그러지게 만드는 유한 요소 해석이라든지 모터에 대한 자기장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응력을 외부 솔버를 통해서 유니티 안에서 구현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CFD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차량 모델이 있을 때 바람이 어떤 형태대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리얼타임으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AI를 통해서 엔지니어가 단 한 줄의 코드도 만들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도메인 지식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런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데모 세션 이 세션에서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 데모존에 있었던 로보틱스 데모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였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뭘 유니티와 함께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